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약간 쉬어가는 그런 개그름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종목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이 대중국 압박 전략에 따라서 앞으로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히토류는 그 반도체를 이제 그 산업의 쌀로 비유를 한다면 어떤 산업의 비타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히토류는 그 전 세계에 고르게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요. 다만 이게 환경 문제가 있고 또 방사선도 유출이 되기 때문에 채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패권을 질 수 없다. 근데 이제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했고, 그게 이제 전기차 핵심 부품으로 쓰이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여기에다 테슬라가 이제는 그 히토류를 안 쓰고 이 대체제를 쓰겠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판단을 해서 지금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긴 하지만 일단은 그런 종목들은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전통적인 히토류 관련주들이 이제 약간 쉬어갔단 말이에요. 그 어제였죠. 토니 블링컨이 우리가 지난번에 미뤄뒀던 중국을 방문해 볼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고점에서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고처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계속 히토류 관련주 또 탄소 국경세 관련주들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2주 만에 거의 10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관련주로 유니온 머티리얼이 최고 수혜주다. 왜냐하면 그 연구 자석을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그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가 사업회사이기 때문에 강력한 랠리가 나온다. 약간 음봉이 하나 떨어졌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회사니까 유니온은 약간 좀 약해요. 그리고 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이죠. 그리고 또 세계 최대 페라이트용 산화철을 이제 생산해낸다. 이것 때문에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동국 RNS는 이제 만약에 중국이 그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만들어내면 그때 우리도 얼른 수입선을 다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주 생산업체하고 이제 MOU를 체결했다, 이런 기업들이 폭발적인 랠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기도 쉽고 좋았는데 다른 종목들은 좀 어렵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항상 무엇이 올라가면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메모리에 대해서. 야, 뭐 이번에 히토류가 올라갔네. 지난번에 뭐 아영 씨하고 송관용 대표가 뭐 히토류에 대해서 미리 앞서 나가는 전략을 해줬는데 아깝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국고채 방송을 잘 들으시면 항상 이런 종목들을 상승 초기에서 발굴을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냐, 이 말이죠. 앞으로는 탄소 국경세가 세계 무역을 재편하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탄소 국경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냐? 먼저 국제 정세에 따라서 대중국 또 대러시아 압박 전략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크렘린궁의 돔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났어요. 러시아는 야, 이거 푸틴을 암살하려고 우크라이나가 한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는 무슨 소리냐? 저 자작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저 유장전 수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다면 이건 러시아가 대망신 당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 일이 나오고 나서 흐름을 보시면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했었죠. 그것은 뭐냐? 결국은 푸틴의 입지가 좁아졌고 전쟁 동원하는데 힘들어서 이런 자작극을 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은 또 그때를 이용해서 틈타서 4천억 달러의 무기를 추가 제공하면서 야,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잘 싸워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궁지에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조만간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아서 총 공격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러시아는 배후를 치겠죠. 이 몰도바의 친러 세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배후를 공격하겠죠. 그리고 또
자꾸 지원하지 마라 해서 서방을 또 공격하는, 나토를 공격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지금 중동장에서 화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란 대통령 만나서 야, 사우디하고 화해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자꾸 이스라엘을 지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핵이 필요한데 그 한국은 이제 스몰모듈 원전, 핵을 가질 수 없는 원자력만 지어주려고 하고 짜증이 나 죽겠는데 중국이 마침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나중에 그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은 분명히 유가금리 환율로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유를 가장 많이 쓰고 또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걸 효과적으로 피할 수 없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사우디란 이야기죠.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죠. 아, 지금은 2위네요. 미국이 1위고. 자, 그리고 또 이 원유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해주는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페트로 달러를 압박하는, 그래서 달러의 기축통화를 지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움직임 속에서 또 그 이란 대통령하고 시리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야, 우리 그동안 뭐 싸웠는데 잘해보자 하면서 악수도 하고 또 시리아도 아랍 연맹에서 이제 퇴출됐는데 복귀를 시켜준다고요. 자, 이렇게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 유럽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미국이 자꾸 이제 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뭐 치포 동맹을 맺네, 뭘 맺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국채를 한꺼번에 매도해버리면 미국의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입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일각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이런 지방은행들 사태 봐라. 결국은 저것 때문에 뭐 50% 60% 하루에도 급락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근데 중국은 그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1조 달러가 넘어가는 미국의 채권들을 다 매각을 해서 지금 8천억 달러가 간신히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러시아가 반면교사의 어떤 메시지 전달해 줬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서방에서 이 러시아 보유 그 해외 자산을 동결을 했었죠. 중국도 그 꼴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 없이 차라리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위안화의 국자를 진행해 보자. 그래서 뭐 1대1로 나라들을 해서 얘네들한테 도로 지고 댐 지어주고 필요도 없는 거 만들어주고 만약에 이거 못 갚으면 우리가 빚 좀 탕감해 줄게. 디지털 위안화 써. 그렇게 해서 위안화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보면 위안화의 어떤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이렇게 있다면 적경에 파키스탄이 있고 여기에가 인도가 있죠. 인도를 좀 크게 그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분쟁 지역이 이 두 나라 분쟁 지역이 카슈미르 지역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중국이 숟가락 하나를 더 얹어서 야, 우리도 우리 땅이야 해서 지금 세 나라가 싸우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야, 너희 중국하고 관계 안 좋으니 우리가 도와줄게. 좀 공장도 좀 너희 쪽으로 옮겨주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가 중국 좀 대항해보지 않겠니 했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듯 하다가 이게 딴 주머니를 찬다는 이야기죠. 러시아가 야, 유럽에서 우리 원유 못 팔아먹는데 우리 좀 싸게 줄게, 좀 살래? 좋아. 해서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러시아 제재가 제대로 안 먹힌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은 세계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자꾸 이 세 나라가 걸린다는 이야기죠. 이 세 나라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에는 탄소 국경세하고 그다음 바이오 쪽이라는 이야기, 원료의약품을 우리 쪽에서 해봐라. 이제 바이오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보면 급등주들의 계보를 보자고요.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태양광 풍력, 그리고 로봇 AI 또는 그 전기차 이런 관련주들이 모두가 어떤 대중국 압박 전략에서 나온 그런 섹터라는 이야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러시아가 몰도바를 침공하고 또 중국이 어떤
중동 지역에서 어떤 해결사를 자취하고 나서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국이 총 들고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유럽하고 협업을 해서 야 그러면 이쪽 우리가 대응을 잘해보자 하면서 총 들고 싸울 수 없으니 무역 전쟁으로 얘네들 괴롭히자. 그래서 가장 중국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죠. 러시아는 또 EU에다가 가장 많이 파는 것들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재를 하기 위해서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세를 최종 입법했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탄소 국경세라는 게 뭐냐?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여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2013년도 이제 10월 1일부터 해서 이제 여기 만드는 철 생산하는데 탄소를 이제 배출할 거 아니에요. 석탄을 쓰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 의무를 갖게 되고, 그다음 2026년도 1월부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EU가 얼마만큼은 우리가 묵인해 줄 수 있는데 이 이상을 배출하게 되면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돈 내.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우리가 또 여기에 틈바구니 속에 끼었다는 이야기죠. 철강을 우리가 세계 6위로 수출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부분이 수출을 상당히 좀 자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사실은 EU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들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ETS를. 우리도 지금 KETX라 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은 탄소 배출권을 면제를 해줘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난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제해 주는 걸 이제 무상할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무상할당을 99.4%를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의 다 면제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격도 낮아요. 가격이 뭐 한 배나 차이가 나면 한국의 KETS를 인정해 줄 텐데 10배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U로서는 인정을 해줄래야 해줄 수는 없고 우리 정부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탈탄소 산업의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또 탄소 감축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최근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왜 움직였습니까? 대통령 방문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또 우리도 미국 편을 거들면서 어떤 중국이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계기가 뭐냐?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는 조막조막한 어떤 이런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근데 큰 게 뭐냐면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세계 기후산업 국제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아시아에서 상당히 크게 되는데 우리 정비기관이 11개가 참여를 하고 14개가 참여를 해요. 그리고 포브스가 인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파티 비롤이나 아니면 베스트셀러 작가도 참석을 하고 또 아시아 최초로 세계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라는 그런 것도 개최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개최가 되게 되면 관련주들이 움직인다고요?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나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스법 하위 법령이 입법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에코바이오는 우리가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말씀드리면서 몇 번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도적인 건 뭐냐? 결국에는 그린 케미칼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친환경 연료를 생산해요. 그럼 꼭 먹고 알 먹기 아닙니까? 그리고 KC 코트렐은 타당 설비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주도적인 게 되고 이 종목은 강하니까 올라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은 수혜지는 JC 케미칼 이런 종목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무료 공개 방송에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이런 종목들은 리포팅을 해드렸던 그런 상황인데 이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자, 그렇다면 탄소 국경세 관련주들이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탄력이 약화되면 이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 관련주들 말고 항상 우리는 시장을 앞서 나가야 됩니다. 몇 발자국만 한 발자국이나 반 발자국만 앞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국고처에서는 송견지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제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에 걸맞는 이런 걸 한번 또 보자면 XOR 관련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원래는 그 지난번에 이제 3월 달에 출시를 한다고 했다가 오픈한다고 했다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 출시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6월 달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네. 왜 그랬을까요? 삼성, 퀄컴, 구글이 반애플 동맹을 맺고 이제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애플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내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쟤네들이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하네. 가만 놔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6월 달에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걸 공개를 합니다. 6월 5일 날. 이제 팀쿡이 이 리얼리터 프로를 착용하는 모습을 이제 재생산하는 모습인데 멋있어요. 저도 이게 나오면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XR이 이제 공개가 되면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다. 물론 이게 바로 큰 시장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폰이나 아니면 애플워치 이런 거 처음에 도입됐을 때 보면 미미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크게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죠. 노태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 사장도 이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그렇지만 우리는 이쪽 문을 계속 노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어서 사람들은 이게 흥행을 못할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가죠. 400만 원이나 되고 무게도 500g 이하로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무거운 거 쓰고 있으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상도도 높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메타가 이름도 바꿔가지고 메타버스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결국은 망했지 않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AI 쪽으로 이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이 전이가 돼서 그렇지 메타버스가 참패를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고 천하의 애플이 만들면 저는 썩어도 존치라고 일정 부분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낼 것이다. 다만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자제하면서 이 시장이 이렇게 많이 커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출하량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플이 한다면 한다. 그래서 애플은 이제 생태계가 상당히 좀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꺼운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낼 것이다. 그리고 애플워치가 저거 과연 시계 될까? 그런데 10년 후에 보면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할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시장을 아주 잠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무게가 얇게 해야 되고 고가고 고해상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수적인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해상도를 볼 때 보면 이제 PPI를 보는데 인치당 픽셀 수 이게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100 PPI라고요. 근데 XR은 무려 한 2000 PPI 정도는 나와야만 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반도체가 아니라 디스플레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2차 전지 끝났다. 이제는 순환매가 반도체로 나올 것이다. 저는 아니다. 왜? 반도체는 안 좋은 게 좀 줄어들 뿐이지 업황이 아주 개선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반도체는 저는 그래서 새내기주들이 나뉘면 복합 테마,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복합 테마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반도체가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디스플레이 쪽은 중국이나 일본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쫓아나가는 그런 형국인데 디스플레이의 핵심은 뭡니까? 고화질이죠. 초고화질 그리고 고희도 밝기가 밝아야 되고 또 뛰어난 고화질이 돼야 되고 자,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면 앞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VR 기기가 왜 흥행을 못하는 줄 아세요? LCD잖아요. 그러니까 흥행을 못하는 거죠. 박지도 않는데 누가 그거 눈 아프게 그거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미래 XR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되면 10배 정도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뭐냐? 말 그대로 크기가 적단 말이에요.
적은 데에서 구현을 하려니까 해상도도 높고 또 화면 크기도 작게 만드는 상황에서 해상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해결한 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다.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돼야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실리콘 웨이퍼를 기판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품의 크기를 줄이고 무게를 줄이고 해서 높은 하소수를 구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레드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자 요런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 미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앞서가요. 소니나 이 매거진이나 아니면 스콧이나 BOE 이런 기업들이 이제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삼성이나 애플은 추격을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혜주를 이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냐면 사실 뭐 사이즈가 큰 그런 종목들이 잘 올라가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 좋아한다. 그랬을 때 이런 LX 세미콘 같은 기업들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LG 디스플레이가 이쪽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박차를 가하면 LX 세미콘이 설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그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 특성 기술을 세종을 개선해야 되고 또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증착을 잘해야 된다고요. 이 웨이퍼에다가 증착을 잘해야죠. 이게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증착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백플레인 기술이나 검살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확보한 기업들인데 증착 장비는 선익 시스템만 보시면 돼요.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저는 수익 개념으로 100%를 갖다 안 팔았어요. 좀 올라갔다 빠지니까 난리하죠. 왜 저때 안 팔아주지? 에코프로도 제가 모두가 끝났다고 했을 때 저는 2차 전지를 간다. 매도 라인도 없어요. 왜? 가니까. 그래서 이 2차 전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또 지금도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증착 장비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상용한 새내기주 라온텍. 자, 반도체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새내기주들 이런 종목을 보시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안 알려진 종목이에요. P&H 테크 이런 기업은 이제 그 OLED 수명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는 이 장수명 소재가 필수적인데 이 회사가 이걸 만들어낸다고요. 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보라. 그리고 그 IT 부품주들 요즘 뭐 스마트폰 이제 많이 출시가 되죠. 여기서 이제 그 광학 모듈 기업들이 이제 또 움직임이 좋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광학 모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 광시약이약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된다. 이 관련주들은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 바닥권에 있고 반도체 소부장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인 XR 기기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증착 기술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광학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뭐 LG 이노텍이나 이런 종목들은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압축을 해드릴 건데 그 압축은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게 되면 오늘은 아닙니다.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이제 한 서너 시간씩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히토류 관련주들 그리고 또 탄소 국경세 관련주들을 말씀드렸죠. 거기에다 더불어서 이제 그 지난주에 그런 말씀도 드렸었죠. 이 다음 주에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나 뭐 탄소 국경세 관련주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지만 곡물주 이런 것들도 봐야 된다고 사료주 말씀드렸었죠. 2주 전에. 근데 그때 그리고 나서 이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콕콕 찍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를 더 좋아하실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1237%를 1137%보다는 더 선호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왜? 보니까 수익률 같거든요. 자, 그럼 이 숫자 중에서는 어떤 숫자를 더 좋아할까요?
1,400만 원, 31억. 어떤 걸 더 좋아합니까? 당연히 31억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조합해 보죠. 같은 텐베거가 나왔습니다. 1123%, 1137%. 근데 어떤 건 수익금이 1,400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것은 31억이 됩니다. 2억 5천을 투자해서. 바로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저는 에코프로를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가져가 보자. 공매도 세력과 글로벌 빅머니의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 여의도 자산운용사 거덜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공매도 때문에. 그래서 저는 끌고 왔는데 투자자들이 저한테 이제 계좌를 찍어서 보내줬어요. 저는 이제 그 700%에서 한 5천 투자해가지고 5억을 늘리고 또 여성분인데 한 4천 투자해가지고 한 2억 8천을 늘린 거 이것만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치를 내놓는 분들이 계신다는 이야기죠. 뭐 그 자료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상승 초기 종목을 잡아서 흔들림 없이 끌고 가야 되고 무조건 주식은 베팅을 해야 됩니다. 베팅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자, 저는 이제 이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상승 초기 종목을 베팅을 해서 끌고 가고 또 매일매일 매매일 즐거움을 위해서 리포트를 이제 발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베스트 파트너 당선이 되고 3월 달에 베스트 파트너 수상이 되고 4월 달에는 1위를 기록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메이저리그 한국경제인데 한국경제에서 1등을 났다. 그것은 뭐냐? 제 전략이 맞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거냐? 시장을 앞서 나가고 베팅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일주일만 해도 계좌 수익률을 17%씩 불려버리는 그런 흐름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제가 리포트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 증권사 우리가 리포트를 보고 매매를 하잖아요. 내가 리포트를 쓸 테니까 증권사를 보고 투자할 때 이걸 보고 매매를 하라는 이야기죠. 뭐 한 20몇 명이 달라붙어서 이제 리서치 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저 혼자 이걸 쓰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잡고 싶으신 바이오니아, 유니온 머티리얼즈 지지난주에 해드렸고 또 유니온이나 케이시코트레 이런 것들을 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리포팅을 해드렸다는 이야기죠. 자, 유니온 머티 요날 해드렸습니다. 요날 리포팅 딱 요날 공개 방송에서 방송 끝나고 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월요일 날 112%인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리포트 내용이죠.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바이오니아도 야 이제 바이오로 순환매가 들어온다. 그 중에서 누가 되겠냐? 역시 탈모 관련주가 움직인다 해서 이게 이제 한 50% 올라갔어요. 지난주에 요때 공략을 해드려서 리포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르주로 순환매가 나와서 이제 그 메지온 같은 종목을 바닥권에서 해서 잘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TV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간 종목은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거. 이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가장 빨리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자. 저는 에코플라스틱을 이런 자리에서 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이렇게 포스코 엠텍처럼 300%도 올라갑니다. 포스코 엠텍은 여기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베팅을 해야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윤성 FNC도 한 300% 올라갔는데 이제 지원한 에너지는 조금 많이 베팅을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좋은 종목을 못 가는 종목은 저도 매도를 합니다. 승률은 한 90% 가까이 나오는데 못 가는 종목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못 가는 종목은 매도를 하고 잘 가는 종목은 홀딩을 하는데 세게 올라간다. 그러면 끌고 가야죠. 이게 주식 투자의 핵심이고 이렇게 해야만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을 해드릴 거고 제가 이제 최근에 시장이 바이오가 가야 시장이 간다. 계속 강조를 하긴 하는데 오늘은 이제 새로운 부분을 말씀드렸고 바이오주가 좋아요. 그래서 좋은 바이오주를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좀 뒤로 밀어놨는데 자 일라이릴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에 지금 성공을 거의 하고 있고 신약
출시 이제 앞두고 있단 말이죠, 조만간. 이것이 우리 바이오 투심을 자극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항상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구간에서 종목들이 잘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이 바이오도 그렇다는 이야기도 중국이 바이오 굵기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바이오 쪽에 앞으로 25%를 우리 땅에서 원료 부피 앞으로 생산해, 이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주들은 좋을 수밖에 없고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전략 종목을 찍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좋은 종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